지프 저수석 의자를 뒤로넘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지그시 감은 눈시울 사이로 피곤한 기운은 역력한데 그게 곧바로 잠으로 이어지지 않는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약간은 송긴 듯한 눈발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사락사락 들려왔다. 아버지 우식불명 상태를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누나다. 외동딸 누나는 아버지로부터 끔찍할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자랐다. 아버지는 누나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편이었고 누나 역시 아버지에게 살갑게 잘했다. 내 기억 속에서 아버지와 누나가 함께 있는 모습은 언제나 한박웃음이 가득한 화기애애한 그림으로 갈무리 돼 있다. 우리가 자라는 동안 아버지 사랑을 놓고 누나는 기실막내인 나의 유일한 라이벌이었다. 누나는 그저 조용히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아버지 고통을 덜어줄 방법으로 거론됐던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편안히 돌아가시게 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매형으로부터 전해들은 누나는 마치 당장 초상이 나기라도 한 것처럼 퐁퐁 울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싫은 소리까지 섞어가며 섭섭해했다. 누나의 그런 반응에는 아버지와 특별한 정을 갖고 살아온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누나의 천주교 신앙 때문이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천주교에서는 안락사에 대해서도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 된다. 만일 내일이면 깨어날 아버지를 오늘 안락사 시킨다면 단순한 전속살인 행위 이전에 그거야말로 씻지 못할 악독한 폐륜 아니냐. 눈물 범벅이 되어 쏟아져 나온 누나의 강변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그 이야기를 두 번 다시 꺼내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았다. 목사인 형과 천주교 신자인 누나가 종교적 문제로 다투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두 사람은 영케도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입장을 잘 지켜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 입문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적절하게 조신한다. 이따금씩 나를 가운데 두고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네 신앙을 강권하거나 할 생각들은 있어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나는 매형으로부터 안락사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적이 있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 식당에서였다. 나는 우선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안락사에 대한 찬성의 논리는 무엇이고 반대의 논리는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의 핵심은 역시 인명경지 풍조에 대한 우려야. 특히 경제력이 약한 영세민들의 경우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특히 장기 매매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어. 물론 인명은 신의 영역인데 어떻게 인간이 생명을 결정하느냐는 종교적인 신념과 관련된 반론도 있고, 반면에 안락사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이미 관행적으로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삶을 굳이 연장할 가치가 있을 것이냐는 반론이야.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거나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지. 또 무의미한 의료 행위에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그 비용으로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을 더 많이 살리는 것이 옳다는 논리도 펴고 있고, 매형은 전문의답게 차분한 어조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매형이 설명 중에 나온 이미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이 고막 근처에 생생하게 걸려 있었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찬반 논란을 떠나 현실적으로 안락사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와 환자,
그리고 보호자의 협의에 의해 실제적으로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서구적 안락사가 암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셈이지. 불치병 말기에 있는 환자가 직접 혹은 가족들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됐을 경우야 병원에서 죽기 싫다며 퇴원을 요구할 때 이를 받아들여주는 형태로 서구적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말기 상태인 환자나 그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했을 때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채 환자를 앰뷸런스로 집까지 이송한 후 이를 자연스럽게 제거하고 임종을 선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설명을 듣고 있는 내 느낌으로는 아무래도 매형은 의사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만 만들 수 있다면 안락사는 합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뉘앙스였다. 그렇지만 매형은 거품을 물다시피 완강하게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누나의 소수를 의식해서인지 내게 말을 아끼고 있는 게 분명했다. 매형의 이야기를 거기까지 들은 내 가슴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수수께끼가 남아있었다.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무 터막처럼 누워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삶을 정작 환자 스스로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 것이냐의 문제였다.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들도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있을까? 나는 마지막으로 그걸 물었다. 매형은 웃으면서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경우에 따라서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일괄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 우선 혼수 상태에 있던 환자들이 깨어나는 확률보다는 회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미안하지만 나 역시 내가 아무리 의사라 해도 그 상태까지 갔다가 돌아와 본 경험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형편이 아니야. 아 참, 그리고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안락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엄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 그날 매형과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병원에서 아버지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스스로의 삶을 병상에서의 그런 연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것을 알아낼 뾰족한 방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물론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마찬가지 일일 것이고 동시에 가장 답답한 현실이기도 했다. 잠시 잦아드는가 싶던 눈 내리는 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뒤집어 쓰다시피 덮고 있던 두툼한 파카를 내리고 차창을 보니 하얀 눈이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다. 결국 졸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운전석 차문이 열리고 머리에 쌓인 눈을 툭툭 털면서 한 기자가 지프 안으로 들어왔다. 눈바람에 묻어온 냉기 한아름이 차 안으로 와락 쏟아져 들어와 내 상념들을 한순간에 흩어버렸다. 강 선배, 아무래도 꽝인 것 같습니다. 대충 충청봉에 무려 30cm나 내렸대요. 이러다가 설악산 빠져나가는 도로마저 모두 끊어질지도 모른다고 그러고요. 야, 일기예보 좀 제대로 살피고 가지. 안 그래도 손이 달려서 미칠 지경인데 어떻게 두 사람이나 하루를 공쳐먹냐 그래? 서울로 다시 돌아온 시각은 해가 저문 지 한참 된 저녁 7시가 넘은 즈음이었다. 건죽이 다 된 지친 몸으로 편집국을 들어서는데 부장은 눈빛으로는 고생했다는 인사를 던지면서도 입으로는 모진 지청구를 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소락곡인 일기예보 사각지대라네요. 그렇게 변명을 내놓으며 내 자리 의자에 웅덩이를 내려놓자 기다렸다는 뜻의 피로가 와락 몰려와 눈꺼풀을 콧문하기 시작했다. 잠바둠하게 뒤로 누워서 잠시 눈을 감았다.
일을 하다 보면 헛걸음치는 일이 왕왕 있긴 해도 그런 모낸 끝에 발길을 되돌리는 경우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다. 소락에서 점심때가 한참 지난 뒤 2시 무렵에 우리는 결국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선배, 주무십시오. 제가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한 기자를 굳이 옆좌석으로 밀어내고 운전대를 잡았다. 소락동을 빠져나오는 데만 꼬박 1시간이 걸렸다. 나름대로 서둘렀는데도 낮은 구름 때문에 날은 벌써 조문양 어두웠고 눈발은 굵어졌다가 가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들어서면서부터는 비교적 길이 괜찮았다. 눈이 아주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는데 달리는 차량들이 일으키는 바람에 흩날려 족설이 되지 않고 가장자리 갓길에나 조금씩 쌓일 따름이었다. 진부령에서 우리는 휴게실에 잠깐 들려 냄비 우동과 김밥으로 호기를 꽂다. 그러고 나서야 한 기자는 졸음을 못 견디겠던지 저 수석 의자를 뒤로 넘기고 누웠다. 선배, 30분만 자고 일어나 제가 운전할 테니 깨워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 그는 금세 잠이 들어 코를 골았다. 길이 쉬워서 그렇게 힘들지 않기도 했지만 워낙 코를 진하게 걸고 자는 한 기자를 깨우기가 못해서 그냥 뒀다. 한강이 조만큼 보이기 시작한 무렵에야 눈을 뜬 한 기자가 미안한 마음을 목소리에 가득 실어 그두덜거렸다. 아니, 강 선배, 왜 저를 깨우시지 않고서? 나는 정말 미안해하는 한 기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대답해 주었다. 너무 곤히 잠들었기에 깨우기가 미안했다. 괜찮다. 편집국은 이제 개판을 위한 당본들만 남기고 대부분 빠져나가 많이 한산해졌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니, 어머니가 떠올랐다. 무거운 눈시울을 조금 열고 휴대폰을 꺼내어 전화를 걸었다. 아직 병원에 계신가? 소락산이냐? 어머니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없다. 아버지가 그렇게 누우신 후 어머니는 한 번도 신나는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다. 아파서 누워있는 분은 그렇다 쳐도 산 사람 고생 또한 말이 아닌 게 우환이라더니 그 말 꼭 맞다. 생각이 고기에 다다를 쯤이면 웬일인지 매번 슬며시 화가 난다. 아니요, 눈이 너무 내려서 그냥 돌아왔어요. 어디세요? 아직 병원이세요? 그래, 병원이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 들어가시지 않고 아버진 어떠세요? 어느새 아버지 상태를 묻는 질문도 곤성이 됐다. 여전하지 뭐. 너 감기 든 건 아니지? 네, 괜찮아요. 요즘 감기가 워낙 심한가 보더라. 조심해라. 걱정 마세요.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세요. 전 좀 늦을지 몰라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으면서 얼핏 지난밤 어머니 눈에 충혈이 들었던 모습이 생각났다. 긴 병수발로 많이 세약해지긴 했어도 어머니 강단은 대단하다. 옛날 어렵던 시절에 악착스레 건너신 어른들이 다 그렇다지만 그 작은 몸으로 자식들을 낳고 걷어낸 어머니 힘은 불가사의하다. 허구지책으로 벌어놓은 사진과 일은 볼로 여기고 산으로 둘러 작품 사진 찍는다고 사시사철 돌아치는 아버지를 어머니는 무슨 힘으로 그렇게 견뎠을까? 그 시절 고nud하면 사진관을 비우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는 증명사진 정도는 본인이 처리해냈다. 딱히 아버지가 마음먹고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곁눈질로 배운 것을 영케도 잘 써먹었다. 저녁이나 먹으러들 가지. 견디기 힘든 졸음 사이로 부장이 무감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장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반코트를 벗겨들었다.
K신문에 근무하던 윤중식이 알지? 그 친구 사진 작품전 가봤어? 신문사 근처 부장이 단골로 다니는 곱창 전문 식당에서 저녁만 먹자하고 시작한 자리가 술판으로 변해버렸다. 평소에 술을 입에 잘 대는 편이 아닌 부장도 웬일인지 그러그러 소주를 녹잔째나 받아 마셨고 한 기자와 나 역시 각각 한 병쯤은 비웠을 것이다. 5년 전 신문사를 그만두고 사진작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윤 선배 이야기를 부장이 그렇게 불쑥 꺼냈다. 열흘 전쯤인가 문화면의 단신으로 난 전시회 예고 기사를 본 기억이 났다. 아참, 윤 선배 사진전을 깜빡했네. 오픈했나요? 전엔 안 그랬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눕고 난 다음부터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소홀한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부장이 눈을 살짝 흘기는 신용을 하면서 말했다. 아, 사람하고는 오픈 행사한 지 벌써 이틀이나 지났어.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참 내일이라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사실 윤중식 선배는 우직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그래서 굳이 존경한다거나 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말이 많으면서 사김성도 아주 좋고 매사에 참 야같다 싶은 느낌을 담뿍 들게 하는 사람이었다. 신문사 사진 기자들 사진 찍는 솜씨야 대개가 고만고만한 형편인데 K신문사에서 그런대로 잘나가던 그 선배가 직업 사진작가를 하겠다며 사표를 던진 일은 아무도 쉽게 예측을 못했던 또라 사진 기자들 사이에 한때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었다. 저는 그 선배님 전시회에 가봤습니다. 그때 말없이 술과 안주만 축내고 있던 한 기자가 부장과 나의 대화 사이에 불쑥 끼어들었다. 윤 선배의 사진전을 봤다는 한 기자의 말에 종작 뜨아하니 놀란 모습을 보인 것은 부장이었다. 아니, 한 기자, 너도 윤중식이를 아냐? 이제 갓 신문사 경력 2년 차인 한 기자가 5년 전 언론계를 떠난 윤 선배를 어떻게 알아서 전시회를 갔을까? 사실 나도 궁금증이 일었다. 아니요, 그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사진 좀 보러 갔죠. 목소리에 잠옷 진지함을 담은 그의 말투를 약간은 생경스러워하며 부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 그래. 한 기자가 작품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만. 한 기자는 취기가 제법 올라 불그레해진 얼굴에 다소 교면쪽하는 빛을 띄우며 대답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진을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요. 그 대목에서 나는 아침 일찍 설악산을 가면서 그가 하던 다이안 아보스 이야기가 떠올랐다. 다이안 아보스 작품의 새삼 감명을 받아 그 매력에 푹 빠져 있다던가, 또 그녀의 정면 대결이 느껴지는 치열한 작품을 보면 숨이 통 막힌다고 했던가. 그래, 윤 기자, 아니 윤중식 작가의 작품을 본 느낌을 한번 말해봐. 한 기자가 보기엔 어떻던가? 부장은 한 기자에게 말을 더 시켜보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한 기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왼손으로 뒷머리를 쿡적거리면서 말했다. 윤 선배님 작품은 구성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림들이 나무랄 데 없이 구도가 잘 짜여 있고 다들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그의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려고 재촉을 했다. 그러나 한 기자는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괜찮아. 다양한 시각, 다양한 비판은 좋은 거야.
부장이 채근하는 소리를 들으며 한 기자는 어색한 분위기에 쫓긴 듯 앞에 있던 잔을 들어 홀짝 마셨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다. 제가 뭘 알아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대선배님이 작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주제는 아니지만 전시회에서 저는 2가지 정도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우선 그 선배님 작품에서 자기적인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진을 만들어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같이 뭔가 꾸민 듯해서 자연스러움이 좀 덜 느껴졌고요. 다음으로 이게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목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말하려고 하는 것을 사진으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웠던지 제목이 너무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사진전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거기까지 듣던 부장이 갑자기 푸하 하고 큰 소리로 기분 좋게 웃었다. 그러니까 윤중식이가 사진 작품전이 아니라 제목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지. 야, 이거 우리 한 기자가 포기하곤 용땅판이네. 상당히 전문가야. 앞으로 내가 한 기자를 다시 봐야겠는걸. 부장은 그러면서 또 한 번 기분 좋게 큰 소리로 웃어 제꼈다. 순간 부장이 내뱉은 제목 장사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어서 내 내릿속에서 아버지 말이 다시 떠올랐다. 대학교 4학년 졸업 사진전을 준비하던 내게 아버지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사진에 절대로 제목을 붙이지 마라. 사진 예술은 제목 장사가 아니다. 그림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작품은 결국 실패한 사진이다. 형편없는 사진 만들어 놓고 그럴듯한 제목이나 붙여서 관람객들을 홀리려는 작자들이 넘쳐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다. 한 기자는 부장이 칭찬에 어쩔 줄을 몰라 쫄쫄맸다. 부장은 그런 그의 모습을 더욱 재미있어 하는 표정으로 술잔을 한 잔 더 기울이고는 손목시계를 살피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 테니까 귀아들은 한 잔 더 하고 나와라. 기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부장은 식당 카운터에다가 음식을 추가로 더 주문하면서 우리한테서 돈을 받지 말라고 단단히 이른 다음 휑하니 밖으로 나갔다. 추가로 시킨 안주와 소주가 나올 무렵 내가 말을 꺼냈다. 아직 한참을 더 살 나이에 다이안 아보스는 왜 자살했을까? 다이아는 48비 나이에 뉴욕 구리니치 빌리지에서 자살했다. 동업자이자 남편이었던 알렌과 1969년 법적 이혼을 한 지 2년 정도 후였다고 하던가. 알려진 바로는 생활고와 우울증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녀가 예술가로서의 에너지 고갈 때문에 죽음을 결심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에너지 고갈? 그렇습니다. 예술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물리적 힘이든 정신적 힘이든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다이아는 아무래도 그 나이에 이르도록 자신의 일생 타고난 열정을 모두 다 쏟아 부어버린 것이지요. 한 기자의 이야기가 더욱 진지해져 있었다. 어디서 읽은 내용인가? 아니면 한 기자의 추리인가? 자료를 따로 읽진 못했지만 아보시 작품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헌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사진을 찍은 작가였더군요. 정작 살아있을 동안에는 작품이 빛을 보지 못했지. 아마 그쯤에서 한 기자는 자기 잔에 소주를 한 잔 더 따라서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셨다. 그의 얼굴에 취기가 제법 짙어 보였다. 그렇습니다. 죽은 지 1년 뒤쯤에 미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베니스 비엔날레 작품이 전시됐고 뉴욕 현대미술관이 추진한 미국, 캐나다, 일본을 고치는 순회 해거전이 열려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랬던가. 모름지기 진정한 예술가는 죽고 나서야 세상이 알아주는 법인가 봅니다. 아니, 참다운 예술가가 되려면 창작을 위해 에너지를 아낌없이 다 쏟아내고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뽑아서 작품 만드는 데 쏟아내고 쓰러졌을 때 비로소 그 작품의 빛이 나는 게 뛰어난 예술가들이 타고난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술가들이 죽음의 처연에서 사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안 아부스가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그쯤에서 죽은 곳, 그거야말로 완벽한 예술 아닙니까? 말이 늘어지는 것을 보니 한 기자가 취한 게 분명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가슴이 아려왔다. 다이안 아보스라는 여류 사진작가의 불행한 일대기 이야기가 웬일인지 평생 사진작품의 종려를 쏟아붓다가 쓰러져 긴 시간 의식을 가누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운명을 아프게 떠올렸다. 나는 술병에 남은 술을 내 잔과 한 기자의 잔에 마저 따랐다.